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건데요. 교육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을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가까이 교육 수장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각종 교육 행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자, 도교육위원인 박정희 전북자치도 의원, 오준영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장, 자, 우석대 부총장님이시죠. 김윤태 우석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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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거석 교육감이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시점에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자, 선거 과정부터 판결까지 우리가 쭉 지켜봤을 것 같은데 소감부터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부터. 사실 취임 전인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로 결국은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목표로 3년 동안 교육감 업무에 매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과를 떠나서 교육감 업무 수행에 따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라는 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사 대표는 우리 오준영 회장 모셨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 교육감 선거가 같이 치러졌죠. 지방선거랑 같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때 선거 제 기억에는 뭐 정책 경쟁보다는 그 상대 후보 간의 이런 그 지나친 네거티브 폭로가 중심이 됐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교육자로서 그때 바라볼 때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 네거티브의 공방의 부메랑이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그때 당시 천호성 후보 그리고 서거석 교육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그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또 전북교육의 수장의 공백이라는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북교육이 혼란의 한 가운데가 있어요. 수장을 잃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또 동시에 이런 위기 상황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1년 후면은 다시 선거가 치러지겠죠.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만큼은 정책과 품격 있는 경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수장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교육 전문가로서 우리 김윤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유권자의 선택위에서 선출된 권력이 선거 과정 안에서의 SNS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제 낙마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건 아마 한국이 갖고 있는 선거법에 관련한 사법제도의 문제점도 우리가 같이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인한 파장은 지금 갈 길 먼 전라북도 교육계에 커다란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위기였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발생하게 한 주체자인 서거석 전 교육감은 당연히 사과, 반성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저를 포함해서 교육계, 그다음에 책임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전라북도 교육계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네. 서거석 교육감이 3년 내내 그 임기와 동시에 3년 내내 벌써 한 22번 재판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 교육계 전반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교육 주체들 간의 어떤 피로감도 상당했던 것들이 지금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모든 재판 과정에서 반전과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TV 토론상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SNS 상에서의 고의성이 결국은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증인 매수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동안 교육 주체들, 특히 교육청에 있는 많은 직원들은 어마어마한 혼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뒤에서 긴장을 하고 그것 때때마다 반전할 때마다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기에서 전라북도를 떠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전라북도 수와 중학교 학생 수가 불일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아주 높습니다. 그거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학생 수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교육의 사건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교육 주체들이 갖고 있는 실망감은 더 컸을 거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교사들이 갖는 자괴감과 본인의 정체성의 상실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몇 배의 노력들을 공동체가 해야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재판 결과를 두고 교원단체들 사이에 의견들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 뭐 전교조나 교사노조 아니면 교총 모두 좀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교총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교총 입장은 뭐 보다 분명합니다. 정치적 결과보다 중요한 건 교실의 안정이고 아이들의 배움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수장 공백 사태가 거의 1년 정도 유지돼야 되는 초유의 비상 사태인 건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고 저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뭐 일부 노조나 단체에서 좀 뭐 무분별한 정책 흔들기라든지 혹은 뭐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뭐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주장들은 결과적으로 교육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라 이 교실의 일상과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는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교총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추진했던 뭐 기초학력 보장이라든지 교권 보호, 미래교육 기반 구축 같은 핵심 정책들은 70% 가까운 굉장히 높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좋은 평가가 있었죠. 그만큼 이런 정책들은 현장에서 의미가 있었던 교육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파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후속 대책에 대한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개인적으로야 뭐 당선 무용이 확정되면서 이 환수고지를 지금 받았을 거고 보니까 이제 선거 보전 비용 같은 경우도 뭐 12억 정도 되는데 다시 내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교육청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뭐 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선 무효형 결정에 따른 그런 선거 비용,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은 이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관위가 판단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감직 상실에 관한 지난 3년 동안의 교육감 업무 수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반에 이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것들은 교육감 수행하는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파로 3년 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응당 그것을 찾아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북교육 전반을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과한 주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전북 교육의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북 교육 현장의 혼란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교육 현장에 정말로 부조리가 있거나 잘못이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태 교수님, 저 말씀에 대한 또 뭐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거는 공직 사회에서 그리고 이제 공직 기관에서 항상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서거석 전 교육감은 우리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지위를 잃었지만 그 3년 동안에 다양한 그런 루머와
또 그 이 소문에 시달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또 서거석 전 교육감의 명예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감사는 이루어져야 그게 공직 사회고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특히 도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는 게 바로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거석 전 교육감의 명예도 회복하고 특히 교육청 직원들은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았고요. 결국은 어떤 일이 사업이 일어나는 주체는 결국은 교육청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교육감의 공석 사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핵심 주요 사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주요 사업들 찾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회에서는? 이제 부교육감이 교육감 대행 체제로 가면서 지난 있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네. 형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같이 그래서 손을 잡고 정말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서로 같이 손잡고 소통하고 또 감시 견제도 해가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의 기조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1년 남은 마무리를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은태 교수님하고 오준영 회장님 두 분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서거석 교육감 정책 중에 사실 교권보호 정책 같은 경우는 교원단체들로 상당히 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도 좀 없고 굉장히 동력도 있는 상태인데 사실 그 학력평가, 그러니까 학력 신장과 관련된 정책대에서는 우리 진보 세력이나 임기 내내 좀 각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시끄러웠던 정책들이었는데 이게 동력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태 교수님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이제 교권 부분 잠깐 이제 언급하셨지만 서거석 전 교육감의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전라북도에 대한 교권에 대한 신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권의 신장의 3년 기간은 그 전 김수관 교육감의 12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벌써 10여 년 전에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 때 그때 꼭 필요했던 그때 맞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때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와 함께 교권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권에 대한 그리고 교사의 권위가 왜 떨어졌는가, 교사의 권리가 왜 추락했는가 이 3건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서거석 전 교육감의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교권 신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이제 학력 신장도 똑같이 그 전 12년 김승환 교육감 체제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교육감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고 상대적으로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교육청만 그동안 평가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소홀했던 게 사실이죠. 그걸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그 일에 대한 그런 평가를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도입을 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원래 공약에는 나와 있었지만 우리 평가는 그다음 지원을 위한 수업을 위한 학습을 위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수학 같은 경우는 뭐 5.1%로 1, 2등급 수준이 전국에 비해서 아주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늘리기 위해서 수학 시간만큼은 교사를 2명을 배치한다든지 10명 이내 학생 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 정책을 통해서 평가와 함께 학력을 신장을 이루는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 이거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예. 동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뭐 감히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제 생각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길러주는 게 사실 아이들의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보고요. 여러 실력 가운데
한 부분이 학력이 아닐까 봅니다. 하지만 이 전북 교육이 당면했던 가장 절박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학력이 타시 도입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었고요. 전북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거의 뭐 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또 중위권 붕괴가 또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는 초등학교에 총괄평가를 실시했죠. 기존에는 학교 자율에 맡겨놨던 걸 좀 강화해서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실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국어, 수학, 영어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좀 필수적으로 시험을 보게 했고 사회과학은 선택으로 보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1년을 지나봤더니 이제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 3차 향상도 검사에서 봤더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초등학교에서는 66%, 중학교에서는 33%, 고등학교에서는 31% 감소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신장 정책을 통해서 미달 비율이 올라왔다는 것들은 평균이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극상위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외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통 어디가 아프고 왜 아파왔고 그러면 삶의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처방을 위해서 먼저 의사에게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한데 이 평가라는 게 그 진단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력 평가가 아이들을 줄 세우겠다가 아니라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지만 성적표 받아오면 점수가 없습니다. A, B, C, D 등급만 있어요. 수준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평가가 필요하고요. 이런 제대로 된 진단 없이는 교육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력 신장에 대한 정책 동력은 유지돼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학력 신장 부분들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자, AI 교과서 관련된 문제 좀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그 뭐 현행 우리 교육부에서도 뭐 상당히 좀 지원했던 사업이기도 한데 디지털 기반 교육 확장 사업이죠. AI 교과서를 만들어서 지금 아이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개인 디지털 기기 보급 자체가 수천억이 들여서 지금 이미 다 보급이 된 상태인데 자 이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예요. 최근에 들어서 이게 근데 뭐 사실 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단이 되더라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속이 되는 것 같고도 사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인수위 없이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강요들이 지금 인선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교육부 장관 내정자도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 장관 인선이 마무리가 되어야 기존에 있던 교육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관해서도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이 지금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사실 볼 수는 없어요. 도입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철저한 그런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전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할 때 완전히 그냥 몰아붙이기 식으로 막 뒤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가속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 도입이 사회적인 논의를 많이 더 거쳐야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교과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디지털이 아니라 AI에 있어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도입하겠다는 명분으로 수천억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정책인데요. 사실 디지털 교과서는 97년도 에스토니아가 먼저 도입을 했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했다가 문해력 저하를 이유로 다시 종이책으로 희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를 앞에 붙여서 이 K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오히려 AI를 활용한 교과서를 외국으로 수출하겠다는 포부까지 가졌던 사업인데요. 또 이 교과는 2개밖에 적용이 안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서책형으로 가고 이게 단계형 교과예요. 앞을 배우면 뒤를 배우지 못하는, 앞을 모르면 뒤를 배우지 못하는 그 영어나 수학 같은 단계형 교과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AI가요, 이 반응형 AI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이의 학습 수준을 AI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미약하면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그 공부를 강화할 수 있고 잘하면은 또 이쪽으로 또
선행으로 앞서가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심화 발전 문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코스웨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반응형 AI는 백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그 학습 경로가 많이 축적이 돼야 이 아이에게 맞는 코스로 잘 인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충분한 수기 없이 굉장히 급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오히려 AI 교과서가 AI는 어디로 쏙 빠지고 이거 그냥 디지털 교과서다. 이런 좀 현장에서의 이런 투념도 많이 나왔죠. 2025년 6월 얼마 전이죠. 우리 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요. 이제 이 교과용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겠다는 법안이에요. 지금 뭐 향후 갈등 요소가 좀 보여요. 이 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이 한 과목당 거의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또 두 과목이고 또 학령군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만 믿고 수백억 들여서 지금 투자했더니 갑자기 정부가 말 바꿔갖고 속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향후 뭐 정부를 대상으로 막 대규모 소송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처음 100% 도입을 못하기는 했었는데 AI 산업은 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아닙니까? 뭐 100조 투자 공약도 있었던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제 지금처럼 추진하면 실패고요. 여기서 멈춰도 욕먹습니다.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해서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교육적 효과, 현장 수용성을 다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수기 기반의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네. 말씀 주시죠. 예. AI 부분에 있어서는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인지과학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AI 교육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그 윤석열 정부 이주호 장관의 AIDT, AI 교과서는 전적으로 잘못됐다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다가 디지털 교육을 이 방향을 미래 교육으로 나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은 교사가 중심입니다. 교사가 먼저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아주 숙련돼 있고 완성돼 있고 그래야만 그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 있지가 않아요.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디지털 교과서가 왔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선생님보다 학생이 먼저 교과서 정보에 접할 수도 있었어요. 이러한 급한 이 교육 정책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뭐 수천억이라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1조 5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면 작년에 투입된 것만 해도 구조를 위해서 5,300억이었거든요. 이걸로 다른 교육에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AI와 관련돼서 검증된 것은 실제 AI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질문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게 우선인데 지금처럼 정해진 답을 쫓아가고 암기하고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그 패러다임을 어쩌면 더 이어주는 이러한 교과서는 실제 우리가 이제 잘못 전달한 거고요.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만 믿고 따라했던 또한 교육의 단체들 그들이 갖는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이제 과제가 되겠고요. 아마 새로운 우리 이제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고 그리고 많은 교사들, 교육주체들과 공감하는 그런 정책을 내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정책 말고 이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 중 임기 중에 5명이 재판을 받고 이 중에 3명이 직을 잃었습니다. 교육감 개인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교육감 후보를 제대로 지금 검증을 못하는 어떤 선출 방식 이런 게 문제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말씀해 네, 주시죠? 실제 교육감이 낙마했을 때 갖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되는 다양한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지금 오신 것처럼 교육위원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위가 도의회가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교육감의 정책들에 대해서 검증하고 또 감사하고 또 거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새로운 안을 제안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에 대해서 빠른 조례로서 지원하고 이런 체계를 통해 가지고 낙마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기능이 더 나와야 되고요.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동안의 사법 체계
사법제도가 얼마나 큰 문제가 컸는가 이걸 우리가 여실히 여기저기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김에 우리는 선거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수정을 해서 유권자의 선택이, 유권자의 결정이 일부 80만 원이면 괜찮고 100만 원이면 낙마하는 이러한 우스운 제도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예. 뭐 의회에서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공백기라고 하는 것이 예. 교육적으로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예의주시하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4일부터 지금 하반기 업무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하반기 업무 보고 때 이제 앞으로 이 공백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고 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더욱 더 세심하게 교육청의 정책들을 바라보고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정책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자, 오준영 회장님, 이 직선제 도입 이래 지금 전북 교육감 선거가 계속 치러졌는데 전북만 유독 대학 교수분들이 전부 다 사실 어떤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는 현재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타 시도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전북만 교수님들이 전부 교육감을 하는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전북만의 무슨 특징이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한 20년 가까이 또 한 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쭉 연달아서 이렇게 우리 전북 교육감 수장 역할을 하셨는데요. 왜 우리 전북은 교사 출신 교육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분석이 돼요. 첫 번째는 좀 제도적인 불균형이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교육감 출마 자격은 뭐 단순합니다. 교육, 학예 경력 3년 이상 이렇게 동일한데요. 현직 교사는 선거 90일 전에 반드시 사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는 재직 상태로도 출마가 가능하고 낙선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작부터 반칙 경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출발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정치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전북은 아무래도 아직은 뭐 관료 중심, 엘리트 중심 문화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 출신의 인물들이 뭐 정치권이나 지역 연결, 뭐 지역 언론과의 연결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교육 현장 경험보다 이런 이력이라든지 스펙 위주의 평가가 이어져 온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교사 사회에서 느껴지는 제도적인 장벽이 있는데요. 심리적 장벽도 있습니다. 교사에게 교육감 선거는요, 도전이 아니라 은퇴 선언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출마하면 교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그 심리적인 장벽인 것 같고요. 또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도 정당에 대한 후원도 심지어 SNS에 의사 표현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출마를 결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마지막으로 교사 월급으로 선거 비용 마련하는 건 턱도 없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현장에 변화는 좀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11곳이 현장 출신 교육감을 선택했고 또 국민들의 선택이 정책의 감각, 방향성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교사 출신들은요, 매일매일 아이들 앞에 서서요,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앞에서 매우 투명하고 청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이라든지 공적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도는 아니지만 타 시도에서 학교 예산을 가지고 50만 원 자녀에게 물건 사줬다가 해임당한 교사가 있는 반면 사실 뭐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 석박사 지도하면서 논문 지도 선물도 받고 식사 접대도 받고 또 나쁜 교수님들은 뭐 학생들 통장을 통해서 연구비도 좀 이렇게 착복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을 때 보면 아무래도 교사 사회는 교수 사회보다 좀 뭐 인사, 예산, 정책 추진 이런 데서 좀 청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 사회에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교사는 청렴하고 교수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고요. 다 개별적인 거고 다 개별의 역량에 관한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한국 사회에서 교사가 갖고 있는 기본 권리는 많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가 갖고 있는 정치 참여권, 정치 기본권들이 침해당해 있기 때문에 실제 정치에 나가거나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선출은 정치 행위니까요. 그리고 교사의 직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그리고 기본 권한뿐만 아니라 이 권위도 다시 살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이제 교육계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교사가 꼭 교육감을 잘할 수 있다 해서 물론 현장으로 하니까 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이란 게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을 잘한다. 혹은 유치원 선생님이 고등학교 교육을 잘한다.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교사나 교수나 어떤 직업으로 분류하지 말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선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 이거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교육감님이 왜 꼭 교수 출신이어야 되느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감 있는 교사 출신이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초 중고에 대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따른 그러한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용이하게 정책을 만들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또 대학 교수님들은 더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쳐줘야 정말 실효성 있게 인성과 실력이 제대로 갖춘 그런 학생들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수없이 도의회에서도 교육청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교사 출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때 보면 가장 가까이 접근을 하고 가장 가까이 문제점을 다 같이 겪고 있고 그 문제점을 또 같이 해결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데 아까 그 접근을 하는데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장님이 가장 잘 제대로 대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정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 조금 더 대학 교수님이 됐던 학교의 선생님이 됐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그런 교육감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들의 의견은 아주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의견인데 저 의견대로 한다면 유치원 교육감 따로 두고 초등학교 교육감 따로 두고 중학교 교육감 따로 두고 고등학교 교육감 따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현장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럼 그걸 다 나눠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요. 그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은 아직까지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나 아니면 지금 수장 공석으로 인한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부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은 백년지 대계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되고요. 이제 더 많은 소통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북 교육 가족도 또 전북 도민도 같이 전북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응원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더 많은 관심과 소통으로 같이 하겠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경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권한대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 많이 제언을 해주시고 힘을 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김윤태 교수님. 예. 네, 전라북도 교육이 위기입니다. 아주 급박한 중병 상태이죠. 전라북도 경제도 위기 상황입니다. 이 교육과 이 경제가 다 맞물려 있죠. 여기서 전라북도는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에서부터 긴장을 하고
특히 이런 사태가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모두가 자기 모습에서 반성을 하면서 책임을 질 때 앞으로 이제 새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른 시도보다 전라북도가 훨씬 좋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들이 타 시도로 가지 않고 다른 데서 전라북도로 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오준영 회장님 마지막 말씀. 네, 뭐 전북교육의 지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흔들림 속의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수장이 없는 것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철학과 책임을 담아야 할지 함께 묻는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정말 전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이 넘게 긴 권한대행 체제를 이끄셔야 되는 우리 유정기 권한대행께서도 이 기간을 학생 중심이 되는 미래교육으로 잘 연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21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사고요. 또 선생님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북교총 회장입니다. 정말 교육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교권 문제, 추락 문제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뭐 왜곡된 신고, 악성 민원으로 교육 방임까지 이르는 정말 공교육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 흔들리는 정책 속에서도 아이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또 공교육도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가는 미래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전북교육이 좀 다시 신뢰도 회복하고 교사도 존중받고 아이들이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서거석 교육감 직위 상실로 인한 전북 교육수장의 공백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당장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남은 과제일 텐데요. 이후 모든 노력의 중심에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톱파보기 이어집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뉴스 톱파보기 김선화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참 잘 주무셨습니까? 너무 더워서 새벽에 몇 번이나 깼습니다. 이런 그 폭염 속에서도 도시가 좀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게 도시숲, 도시공원인데 최근 뉴스를 보면 이 도시공원의 반 이상이 줄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도시공원 일몰제는 한마디로 공원으로 지정은 해놨으나 20년이 넘게 공원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원 부지로 지정하면 사유지이지만 그 위에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정작 지자체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수십 년간 개인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2000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어졌고요. 전주에서는 올해 7월부터 공원 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즉 전주시 공원의 절반 이상이 지도에서 사라진 겁니다. 자, 이게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 중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놓은 도시공원 중에서 아직 개발 행위가 제한을 받았는데 예. 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사라진 땅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전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 가운데 60%가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제곱미터 이상이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사유지였고 이 중에서 전주시가 확보한 면적은 그 7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도시공원에 대한 전주시의 지금 기본 정책 중에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자연녹진의 건축물의 층수를 상향 조정하고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허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고도 제한 같은 경우 해제하다 보면 난개발이나 어떻게 보면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전주시는 도시공원 해제 이후에 자연 녹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층수를 높였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도 허용하면서 고도 제한이 풀린 곳은 아파트 건립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공원 보존이 아니라 난개발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시의 지금 빚과 채무가 최근에 뭐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이 전주시가 지금 이 땅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 땅들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2,700억 원 이상을 좀 사용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 면적 중에 한 14%밖에 매입을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핵심은 계획 부재와 예산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도로 건설이나 지역 개발 사업에 우선 배정됐고 공원 매입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결국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부지 가격은 올랐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영남 산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봄에 영남 지역 산불로 사실 뭐 야생동물이나 아니면 가축, 반려동물까지 수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보도들을 접했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공식 집계만 1,600마리가 넘는데 사실상 가축이나 꿀벌 등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그 희생된 동물의 수는 수만 마리에 달합니다. 특히 개, 고양이, 조류는 물론이고 소, 돼지, 사슴, 꿀벌 등 다양한 생명이 대피하지 못한 채 희생됐습니다. 그 산불 현장에서 새끼를 품은 채 죽은 어미 개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피해를 당한 동물 모습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지켜봤는데 현행 재해구호법에 예. 구호 대상이 사람 말고는 없는 거죠, 지금? 예, 현재 우리 재해구호법은 사람만 구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소방, 구조단체도 동물은 구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는 민간 자원봉사자나 수의사 단체가 임시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올봄 산불 때도 동물이 그 대피소에 이제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구호 장치가 없어서 대응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 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2006년에 패츠 액트라는 연방법을 제정해서 반려동물 대피 계획이 없으면 그 지역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못하게 했고요.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동행 피난 원칙을 마련하고 지자체마다 대피소 내에 케이지 확보나 사료를 비축하는 등의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체계적인 대비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거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 동물보호법에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명시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가 구조와 이송을 좀 의무화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동물도 그 재난 상황에서 구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일본의 사례처럼 대피소 내에 케이지, 사료 등 특히 의료 물품을 비축을 해놓고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전세 사기 이야기 좀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전세 사기로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다 파악했는데 3만 명이 좀 넘었어요. 네. 이 조사 현황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절반인 절반 정도가 30대입니다. 20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피해자 4명 중에 3명 이상이 청년층인데요. 그 전북에서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만 벌써 400건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30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주택이 좀 필요한 시기, 뭐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특히나 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 초년생이 많고 결혼이나 출산으로 그 독립을 시작하는 연령대입니다. 그 처음에 전세 계약을 경험하면서 일단 그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선호하고 그 계약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사기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그 또한 피해 유형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이런 그 주택들이 이 연령대의 주요 주거 형태입니다. 자, 이 지원 대상이 되면 그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기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지원 대상이 되면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어야 하고 그리고 임대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지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새 전세자금 대출, 기존 대출 대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좀 예방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대비 소비자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전세는 반드시 의심하시고 주변 시세를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임대인이 여기에 실소유자인지 혹은 신탁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또한 계약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을 반드시 한 번 더 의심하셔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무자본 갭투기나 근저당 몰래얹기 등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근저당 몰래얹기를 예방하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특약으로 대항력 발생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추가 등기를 금지한다. 이러한 조항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입신고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게 되면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고 임차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이로 인해 경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약을 추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작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가격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대책 뉴스토파 보기 김선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리숙한 사람들만 전세 사기를 당할 것 같지만 사기는 그 누구라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더 꼼꼼히 살피고 따지는 습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 MBC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